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회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죠. 예. 아, 너무 근데 재미없다. 무슨 논문 제목 갖고 이러니까. 그죠? 재밌게 해볼게요. 네.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예. 두괄식으로 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총평부터 한번 하십시오. 예, 우선은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국방에 맞게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둠침침하고 과거지향적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완강한 하나의 어떤 그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국방이 갖고 있는 어떤 공리주의 관점 이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외의 것을 이렇게 볼 수 없는 어떤 그 경직성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민주 사회에 과연 맞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예. 조금 더 휴머니즘적으로 인권도 존중하고 예. 어떤 소수자에도 다 같이 참여시키면서 말이죠. 네. 이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예. 하나의 국방이 좀 제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큰 틀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국방의 어떤 문민 통제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그렇죠. 예. 자, 좀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좀 옷을 갈아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구닥다리 옷 예.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자,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선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저는 국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의 안전이 중요하고 국방이 우리 사회에 어떤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사실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또 그러면서 국방의 내부적인 논리에 좀 입각해서 이 문제를 보려는 내재적인 어떤 그 관점도 좀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진보가 좀 그런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벽을 느끼게 되는데 네. 이 어떤 그 군이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어떤 전사의 집합이라는 건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전사들의 조직이고 네. 강한 규율로서 인간 개개인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네. 이 집단의 힘 네. 이런 어떤 그 속성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 예. 예, 우리가 그래도, 존중. 그래도 아리랑 못 부르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예. 아리랑 못 부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일부 지휘관의 독단이었어요. 예. 네.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러한 어떤 군대에 변하지 않는 속성에다가 네. 우리가 그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군사의 문화 네. 또 군인다움, 예. 군의 어떤 군성이라고 하죠. 네. 군인의 군인다움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역사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2차 대전 때 독일군 장교단의 어떤 문화라면은 창의와 혁신의 문화였어요. 또 이스라엘의 장교단의 문화 그러면은 이제 생존에 관한 강한 의지 예. 뭐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군대의 군성, 군인다움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예. 그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네. 또 어떤 그 국민의 뜻에 어떤 복종하고 예속되려는 자발적인 예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돼 있어야 문민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언가 자기 내부의 어떤 하나의 기질이랄까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자칫 내부의 자폐적 의식으로 굳어져 가지고 자칫 이게 오만해진다든가 네. 국민에 대한 어떤 좀 도발적인 자세를 취한다든가 예. 이러한 위험성들이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현대 민주사회에 안 맞는 측면입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지금 군대의 어떤 집단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시에 어떤 종북 세력과 북한 특수부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 이전에 이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치하로 끌고 가려는 네. 어떤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군인이 피해 의식을 갖고 예. 상당히 어떤 적개심을 기르는 이런 형식으로 군인다움이 인식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참 조직 논리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멀쩡한 사람도 어떤 특수한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논리에 휘말려 버리면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경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군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조직, 기업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모든 조직이 갖고 그러니까요. 있는. 네. 진짜 무서운 게 조직 논리인데 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을 운영에 들어가는 수장 네. 내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의 어떤
지도그룹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문민 통제라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긴 하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있지 않느냐. 자,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배태되는 조직 논리 내지 의식이 뭐냐면 대적 의식. 그죠? 그렇죠. 대적관. 그렇죠. 이게 네.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관이 그 불확실하면은 총구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사격을 못 한다는 예, 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그걸 제대로 사격할 수 있게 하려면 적개심이 필요하다. 예. 예, 이런 어떤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자부심과 정의에 기초해서 네. 우리가 어떤 그 정말 올바른 어떤 그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어떤 적개심을 더 초월한 말하자면 어떤 이 어떤 전투력이 형성이 됩니다. 과거에 2차 대전 때 연합국과 주축국의 그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영국과 불란서 또 연합군이긴 어떤 그 전승의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침략자들에 맞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정의의 어떤 그 기본 관념들이 훨씬 우수했단 말이죠. 네. 반면에 독일군은 뭐냐 하면 우월감이었어요. 예, 우리가 그 정의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침략을 했으니까 정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네. 우월하기 때문에 침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월감 내지는 어떤 그 인종적인 차별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민족이 가장 우월하고 유럽의 패권이 되고 또 다른 민족을 교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관점의 독일군의 어떤 그 집단 정서가 있었는데 이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네. 그것은 파멸로 갔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지만은 이것은 정의로운 저항이고 예. 그것으로서 우리 인간적인 유대를 그 조직 내에서 갖게 됐을 때 예. 이것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 만큼 인간의 역사에서 파시스트의 군대를 민주국가가 항상 이겨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민주적인 규율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공감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존중과 배려 그런 속에서 어떤 적에 대해 가지고도 맞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전승의 요인이 된 거죠. 여기에는 우월감의 문제하고는 좀 달랐어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는 허다하게 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네. 우리의 주 적이다. 그렇죠. 얘네가 네.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 네. 얘네는 우리의 적이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자 민간 부문은 북한은 언젠가는 우리와 통일해야 되는 대상이고 같은 동포고 네.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되고 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는 간극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간극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가장 잔인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죠. 예. 그 예를 들면 우리가 NLL 문제가 그렇게 시끄러울 때도 그 공동 어로구역 만든다고 할 때도 남북 수산 당국자가 만났을 때는 너무 회담이 잘 됐어요. 야, 이렇게 어획량을 나누자. 여기서 고기 사이좋게 잡자. 협상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 관점이니까. 경제적 관점이니까. 그런데 이게 남북 장성급 회담으로 이 의제가 넘어가면서 여기선 다 깨졌어요. 예. 어떻게 적하고 마주 보면서 같이 동거를 하냐 이게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 오늘날 지난 1년간 NLL 문제가 이렇게 그 우리한테 어떤 잔인하게 딜레마로 다가온 이유도 그 두 가지 관점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죠. 제가 통일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왜 장성급 회담에서 그렇게 깨지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런데 이 장성급 회담은 군인의 관점입니다. 적입니다, 북한은. 네. 그러니까 이런 협력을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적관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어떤 그 적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군인이 갖고 있는 관점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자 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협동을 한다거나 예. 또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군인들 옛날에 금강산 관광도 가선 안 된다는 내부 교육도 시켰어요. 거기 갔다 오면 주적 개념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예. 예, 그래서 군인은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적 예. 개념이 약화된다. 이거거든요. 예. 예, 그런 만큼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적이라는 이 군인의 관점으로만 북한을 보면은 이거는 분단 체제가 해소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군사 조직은 그러한 어떤 그 자기들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줘야 되는 게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니네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접근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건 여러 가지 관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네.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의 관점이 종합이 돼서 예. 입체적인 대북 어떤 그 정책이 조율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원 오브 댐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군에서도 우리의 관점은 그게 일부의 관점일 뿐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예.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민간 부문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재단해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대적관이라는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적의 개념은 말입니다. 네. 마주하고 있는 상대로서 우리의 군사적인 상대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예. 객관적 현실이니까 사실 씨름 선수가 삿발을 딱 쥐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서 먼저 이 손을 느슨하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군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또 한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북한을 오로지 죽여야만 될 어떤 적으로만 볼 것이냐. 군인들도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언제든 국가가 명령을 하면은 예. 우리는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정도의 사명감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대적관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뭐냐 하면은 그 군대 내부의 조직을 규합하고 단결시키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대적관이라는 걸 또 대내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네. 대외적으로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부정적 인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은 나약합니다. 예. 공포에 취약합니다. 예. 또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예. 이거를 이런 나약한 인간성을 극복해 주게 만드는 집단의 힘이 뭐냐? 예. 군대라는 조직의 힘이 뭐냐? 예. 적을 향한 어떤 그 적개심으로 이 개인의 나약함을 극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군대라는 조직에 기울이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군대 조직이 하나의 어떤 단결된 전문적인 집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게 대적관의 또 다른 용도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성원들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되고 예.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예. 이러한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너무 무리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어떻게 하면은 보다 사격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전사 워리어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 어떤 그 적개심으로서 그 조직을 갖다가 규율을 잡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획일화돼야 되고 또 구성원의 어떤 그 사고를 교정을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기보다는 어떤 전쟁의 수단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여기 이런 방향으로 점점 극단화가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그 전투원들 이 장병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속칭 비속어로 까라면 까 문화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예. 뭐 해를 달이라 그러면 달인 것이고 네. 흙을 백이라 그러면 백인 겁니다. 예. 왜냐? 집단이니까 네. 조직이니까 개인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군대가 보는 인간과는 개인은 극복해야 될 부정돼야 될 어떤 인간이고 예. 존재하는 거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 인간관입니다. 그렇죠. 이 개개인한테 이 군대 생활에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로지 집단의 논리로만 해서 그 개인의 나약함이 극복되도록 네. 예, 이렇게 어떤 거 하는 걸 이걸 바로 지배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진국의 군대는 구성원을 지배하고 네. 현대 민주주의 군대에서는 구성원을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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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작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과업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주고, 아. 예, 또 그 사람이 성취해야 될 목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예.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집단에서 무언가 성취를 했을 때는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회에서 성취할 수 없는 걸 내가 성취했다. 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전문화될 수 있는 싸움의 전문꾼이 되는 이걸 조작한다고 헌팅턴은 표현했어요. 개념이 뭐 별로 적절한 개념 같지는 조작이라는 개념. 좀 학문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 좋은 뜻으로 이걸 예,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예. 그 사람의 과업과 동기를 조작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것이 현대 민주군대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 군대 보십시오. 후퇴란 없어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고 죽음이 미화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들겨 팹니다. 예. 무조건 굴립니다. 네. 이건 지배입니다. 예. 조작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가지고 천황만세 부르면서 죽어야 돼요.
이게 미학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독일군이나 일본군대 또 우리 군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인간은 더덥고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의 종속이 되고 그 집단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 개인을 희생하는 걸 미화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공리주의의 극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희생되지만 네. 전체 집단의 어떤 최대 행복,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달성이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의 적절성 여부는 논하지 말라. 네. 이것이 바로 집단의 어떤 그 최대 행복이다. 네.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저 집단주의의 극단이죠. 근데 그런 문화가 그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묘한 것은 지휘관의 지휘 역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휘관이 네. 이른바 까라면 까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율을 잡아 들어갈 때가 쉽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한 개개인의 어떤 개성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의 집합체를 만들어 들어가는 것은 아주 고도의 사실은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그 옛날에는 군대 군사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나갔던 조직이었거든요. 예. 모든 어떤 전문성이나 조직력, 효율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네. 개발 독재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또 지식 전쟁, 정보 전쟁, 또 현대 어떤 그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네. 말하자면 고도의 어떤 정치, 군사, 어떤 기술 전쟁이 돼 버렸어요. 예. 한마디로 지식의 시대, 정보의 시대가 된 거죠. 이랬을 때 어떤 그 창의와 어떤 혁신 또 어떤 그 통찰력에 기반한 어떤 전쟁관이 아니면은 단순히 많이 죽이고 정과를 많이 올리는 이런 전쟁만으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네. 문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민간에 비해서 군대 조직이 오히려 뒤떨어져. 예. 오늘날 보면은 군대라는 게 발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제일 앞서 나갔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오늘날 보면은 항상 정체돼 있고 사회에 적응 못하고 뒤떨어지고 불만 집단화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과거의 전통은 유지하는 데 비해서 발전이 없어요. 무슨 무기를 확보하느냐에 관심이 많지 조직이 발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발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뒤떨어지죠. 그러니까 전투 그 자체도 이제는 어떤 그 전통적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사회 내에서도 좀 무언가 그 위상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무언가 북한을 관리하면서 또 전투를 준비한다고 하는 군대 조직도 조금 현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선 전문화. 예. 예, 우선 전문 직업주의가 확립돼야 되겠죠. 예. 예, 과거에는 이런 것보단 기질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자기 수련, 극기, 용기, 희생 예. 이런 기질을 강조하는 게 어떤 우리 장교단의 집단 정신인 것처럼 됐지만 그 기질을 가르치는 건 사관학교 1년이면 돼요. 4년이나 국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제일 똑똑한 애들 마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1, 2년이면 다 돼. 네. 그런데 4년 갖고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찰력, 전문성. 그다음에 어떤 어떤 자기가 이런 어떤 그 전문 직업가로서 어떤 현대 전쟁의 요구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이건 4년 갖고도 모자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군에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 그 집단이 창출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잘 싸워서 많이 죽이고 많이 죽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제는 무언가 이 어떤 전쟁의 문제를 보다 국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가급적이면 덜 죽고 덜 죽이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정치의 목적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요구하는 어떤 인재와 조직은 다릅니다.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약간 그럼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인지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돌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갔었어야죠. 갔었어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빨리 가야죠.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징병의 어떤 기반이 일단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인구 감소가 이 추세대로 가면 2016년, 17년을 경과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대군주의, 대병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허락질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 일가구 일자녀입니다. 예. 남의 집 귀한 집 아들 한 명이에요. 예. 옛날하고 같이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시대도 아니고 거기 가야 뭔가 좀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어떤 우리 사회가 이걸 뒷받침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 이런 대병주의를 유지하려면은 우리도 유럽에서 어디 이슬람 용병 쓰듯이 어디 제3세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군대 수입해 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개선을 해놔야지 어느 날 군대가 그런 시점에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병력 조정을 안 해놓고 병력 제도를 손질 안 해놓으면 그때 군대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앞당겨 해놔야 돼.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 내부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개혁 시기를 늦춤으로써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는 건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내일이 재임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은 110만이라는 거야 병력이. 우리가 왜 줄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냐는 거지. 이게 비교하는 거죠 서로. 근데 이제 모병제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제 좀 전에 아주 고도의 전문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아니 그러면 진짜로 집안이 어려운 집에 자녀만 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나온 문제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자의 2%가 군대를 안 간 거 아니에요. 2%도 안 되잖아요. 미국 의회 의원 중에서 이라크 아프간전에 참전한 자녀를 둔 의원이 내 기억으로 1명인가 그랬어요. 1명인가 2명 정도 됐어요. 그것도 몇 회기에 걸쳐서 이러면서 어떤 이것이 계급화, 계층화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징병제가 이제 그런 어떤 폐단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76년도에 이 징병제를 폐지한 이유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60, 70년대 반전운동의 또 결과물이기도 했고요. 또 유럽의 경우에도 가면은 징병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주 희귀하게. 불란서 같은 경우 1년 정도 복무를 해요. 독일도 그러지 않나요? 독일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 징병은 우리와 다른 징병이에요. 유럽의 징병은 해외 참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지원 모병에 관해서만 이것이 허락돼 있고 징병은 우선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징병은 전투를 하기 위한 징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사회 봉사 개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와는 달라요. 그나마저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대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그런가요? 대만도 그래요. 대만도 이제 2016년부터 모병제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제 자유민주 국가 중에서 징병제가 남아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국들도 다 그렇게 돼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김종대 편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전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병보다는 이제 지휘관급의 이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교단은 어떤 군의 집단 정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주도 그룹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 어떤 부사관 그룹이라든가 어떤 사병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 어떤 직업화된다는 뜻은 뭐냐면 오랫동안 그것에 숙달이 돼서 특정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사관층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4대 1이에요. 장기 지원이. 그러니까 하사가 중사가 되기 위한 지원율이 그렇게 셉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군인으로 했을 때도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원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여건은 성숙이 됐다고 보고요. 단지 계층 계급화된 어떤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약간 좀 비약이 있긴 합니다만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지더만. 그러니까 천안함 46명이 사망했는데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대기업 과장급 또는 고위 공무원 어떤 대학 교수 이런 중산층 아버지가 한 명도 없잖아. 그런가요? 전부 서민 애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군대에서 징병제는 모두가 평등하게 근무를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막상 실상을 들어가면은 이 내부에도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심해요. 거기에다 병역 면탈, 새누리당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보십시오.
저기 그 면탈의 성격이 전부 저기 그 저 수형이나 어떤 정치범이 아니라 일종의 양심범이고 저기 뭡니까 질병이고 네. 종합병동인데 예. 그 병역 면탈을 조장하면서 가짜 그 진단서 발급한 병원장이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거든요. 그분 옛날에 저기 병역비리 수사 대상 1호였어요.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네. 질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그런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가 상식이. 네. 근데 좀 집이 먹고 살만한 집에 자녀, 그러니까 아들일수록 왜 이렇게 질병이 더 많아? 허약 체질이고. 그러니까. 네. 아니 무슨 척추가 안 좋아서 군대 안 갔다 왔다 그러는데 골프 칠 때 허리 돌아가는 거 보면은 잘 돌아가거든. 아 나았나 보지. 예. 그다음에 저기 그 대통령 비서관에 근시로 안 갔다 하는 양반. 예. 그 양반 군 면제되자마자 라식 수술해서 안경 안 쓰고 다니거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악관절이라고 턱뼈가 안 좋아서 군대 안 갔다 왔다 그러는데 예. 칼비 잘 뜯거든. 아 하악관절도 군대 안 가나요? 예. 이종 격투기 선수도 아닌데. 예. 그래요? 그래서 빠졌다 그러는데 보면 회식 잘하거든. 갈비 잘 뜯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폐가 안 좋아서 안 갔다 왔다 그러는데 예. 그분이 뭐 폐가 안 좋아서 조깅을 못 합니까? 골프를 못 칩니까? 테니스 잘못 치던데. 테니스 잘만 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군대 갈 때만 아프고 그것만 지나면은 병이 싹 낫고 안상수 대표 보십시오. 질병 갖고도 안 되니까 10년간 도발이 쳤잖아요. 그래서 고령으로 면제됐잖아요. 고난상수 그분. 예.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어떻게? 나 괜히 흥분하네. 예. 이거 끝나는 날에. 그러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군대에서 인간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존중과 배려 네. 그러면서 약자에 대한 어떤 그 존중 네. 그러면서 이 군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 이것보다는 예.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전 근대적이에요. 그러면서 사관학교 상금제도가 뭡니까? 그 기질이고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국격을 떨어뜨리는 제도인데 네. 이런 것으로서 장교들을 양성해 왔고 그렇게 또 저기 그 사병들을 관리하도록 시킨 그 기질을 주입해 왔습니다. 근데 능력은 뒤떨어져요. 네. 우리나라 장교들 솔직히 전문성 없습니다. 예. 그 같은 영관급만 비교해 봐도 중령급 때는 한미 장교들 비교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전문성 떨어져요. 네. 공부 안 합니다. 책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에서 우리가 전통의 틀을 빨리 벗어버려서 이제는 현대에 맞는 옷으로 우리 군대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체질이 바뀌는 거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직업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전문 직업주의.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리 잘해줬죠. 가끔 보면은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저기 뭐가 이게 40회까지 제 이 코너가 이어지게 된 비결인데 네. 나같이 순전히 구라로 하는 이런 어떤 거에서 또 예리한 그 판단력이 이제 귀하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우리 프로가 좀 사랑을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정리하면 지난주에 이제 그 핵심은 민주적 통제. 네. 그죠? 네. 오늘의 이제 핵심은 전문적인 직업 정신. 전문적인 직업 정신. 네. 이 전통의 방향으로 틀을 된다. 벗자. 네. 군대에 안 좋은 그 문화를 혁신하자. 네. 그래서 군의 소프트 파워를 증강하자. 오, 예. 예, 이것이 우리 국방에 나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과의 이 대화도 오늘로 끝이네요. 글쎄 말입니다. 한 끝날 때 되니 서운하네. 할 때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일단은요. 예. 제가 이 팟캐스트 하면서 모든 지상파 종편 방송 출연을 다 저기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방송보다 팟캐스트가 100배 낫다. 음흠. 이건 나한테 신대륙이다. 네. 특히 그런 어떤 걸 나한테 일깨워준 거는 바로 이털남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도 어떤 국방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청취자들한테 어쩌면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점에서 별 뭐 이렇게 어떤 그 썰만 풀고 구라만 갖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께서 사랑해 주신 것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네. 예, 앞으로도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털남이 너무 그동안에 그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500회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도 마음이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좀 침울합니다. 네. 예. 그래요. 더 좋은 어떤 프로로 재탄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김종대 편장께서 그 전에 한 번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군사 안보 분야를 배관시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엊그저께 제가 이제 몇몇 지인을 만났는데 김종대 편장을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코너를 들으면서 예. 군사 안보 분야의 중요성을 깨우쳤다. 네. 라고 진짜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람을 좀 느끼십니까?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올해 그 안보 프레임만 나오면 맥을 못 추고 이렇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야당과 진보 세력이 네. 이걸 한번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해서도 내재적 접근을 좀 하시라. 네. 북한만 내재적 접근을 하지 말고 네. 군사의 내부 논리에도 좀 내재적 접근을 하셔서 우리가 양쪽을 다 관리하자. 북한과 우리 안보 세력과. 네. 예, 그게 이제 이기는 길이다. 싸워서 이기려면 나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꽉꽉 채워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네, 새해에는 아주 희망차고 즐거운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신영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국회가 철도 소유를 구성을 해서 이 철도 산업 발전 방안 전반에 대해서 나아가서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해 보기로 했고 이를 믿고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생산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봤던 것처럼 트집 잡고 이러면서 공전시키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야무야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이 철도 민영화 더 나아가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서 큰 원칙을 잡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 그다음에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부디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자, 저 이털남, 제가 진행하는 이털남은 오늘 방송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이면 마지막 방송인데 내일 마지막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